금리 올려서 뭐 물가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경기 안 좋아지니까 또 금리 인하한다고 뭐 코로나처럼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6주 안에 저는 마무리될 걸로 보고 아무튼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디 아카이브 경제의 본질과 부의 메커니즘에 대한 고찰. 진행 하와이 대저택. 출연 염승환 LS증권 이사, 김경록 옵투스 자산운용 고문. 지금 한국 경제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이 생기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언젠가 편안한 노후가 온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공식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통장 잔고가 충분한지 의심이 들고,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두려워지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남과 똑같이 시작했는데도 경기가 좋든 나쁘든 흔들리지 않는 자산을 쌓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경제와 시장을 읽는 방식이 처음부터 조금 달랐던 걸까요? 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켜지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오늘 이 자리는 그 질문에 대한 두 전문가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염승환 이사님, 김경록 고문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경록 고문님께서는 어느덧 세 번째 이렇게 또 찾아주셨고, 염승환 이사님도 두 번째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동시에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두 분의 스케줄을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예, 염승환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스피가 5,000을 넘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5,200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지금 이 상승이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유동성이 만들어낸 일종의 좀 일시적인 현상 혹은 착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작년부터 증시가 올라온 거 보면 한국이 유독 강했거든요. 미국 나스닥 되게 약했고 전쟁 좀 터지고 나서 코스피가 고점 대비 한 17% 가까이 빠졌거든요. 17%. 그러니까 좀 많이 빠진 거죠, 사실은. 네네. 근데 그런데도 연초 대비하면 여전히 30% 이상 오른 거예요. 근데 미국 뭐 나스닥이나 S&P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이거든요. 그런 거 비하면 이거 우리나라 개인 투자분들이 실제 주식을 많이 사긴 하는데 유동성이 만든 거 아닌가? 약간 이제 예. 그런 착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한국만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그 유동성마저도 결국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에 다시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때 이제 동학개미 운동 한참 펼쳐졌을 때 다시 들어온 거는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분들이 갑자기 다시 들어올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뭔가 이제 변화를 느끼고 그걸 이제 만든 게 이제 첫 번째가 정부 정책이죠.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말로만 이걸 이끈 게 아니라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한 상법 개정을 뭐 총 3개를 해버렸고, 거기다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죠. 이제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 예금에서 또 주식으로 머니무브. 이게 다 여러 이유들은 있겠지만 한국은 너무나 개인들의 자산 구조 자체가 부동산이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예금 여기에만 있다 보니까 미국과 정반대죠. 이걸 바꾸려고 했는데 다른 이제 정치인들과 좀 달랐던 점은 말보다 행동을 했다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법을 바꿔서 코스피가 레벨업 했고, 이제 외국계 증권사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 뭐 운도 운인데 사실 준비되지 않으면 운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정말 제조가 힘들었어요. 뭐 중국은 쫓아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시대였잖아요. 지난 한 10년을 보면. 근데 AI가 이제 세상을 좀 바꾸면서 무형자산 시대가 아니라 유형자산 시대로 좀 바뀌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건설도 해야 되고, AI가 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특히 반도체죠. 반도체는 핵심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뭐 회사는 전 세계 3개인데 그중에 2개가 한국에 있고, 뭐 지금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작년 이제 가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 반도체 사이클이. 근데 이 두 가지가 어쨌든 공교롭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뭐 어느 하나만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그래서 그게 폭발하면서 이제 연초에 5천 넘고 6천도 넘고, 근데 생각보다 저도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저도 5천은 가겠지 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또 너무 올라서 좀 최근에 좀 쉬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증시가 뭐 이게 운이 좋아서 무조건 개인들이 그냥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주식하자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인 이런 변화가 생겨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 투자들의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까지 만들어내면서 네. 지금 5천을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기사 보면 외인들이 30조를 매도하고 그걸 개미들이 30조를 받았다라는 뭐 기사도 뜨고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정말 최근 몇 년간에는 국내 증시로도 이렇게 자금을 투자하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여전히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네. 이제 최근 들어서는 미국 하면서도 이제 국내 증시도 병행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에 좀 많이 팔아서 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올해 연초 대비 지금 60조를 팔아버렸어요 주식을. 와. 이건 좀 거의 역대급 제가 본 적 네. 없는데 그럼 이거 위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네. 나오지만 근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난 옛날에 강세장을 다 한번 데이터 조사해 보시면 코로나 때도 그렇고 2000년 초반에 그 중국이 이제 WTO 가입하고 나서 그때 코스피가 4배 올랐거든요. 4배요. 예. 근데 그때도 똑같아요. 모든 강세장의 특징은 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착각하는 게 외국인이 사니까 올라간 거로 다 착각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워낙 파워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데이터는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는 직접 투자, 지금은 ETF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 공통점은 개인이 다 이끌었어요. 그래서 너무 외국인 매매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 개인이 나갈까 봐 다시 또 시장 안 좋아지고 이게 반복적으로 구조적으로 좋았다가 또 안 좋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개인이 나가면 네. 시장이 또 박스피 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분들이 계속 여기 좀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게 이제 좀 마지막 남은 약간 저는 좀 숙제 아닌가 이렇게 그렇네요. 보고 있습니다. 예. 김병록 고문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장에서 이제 27년 넘게 자산운용사 대표로도 계셨고 무엇보다 경제학자시잖아요.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셨을 때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진짜 솔직한 성적표는 어떻게 될지 너무 좀 궁금합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이 표면 아래 우리가 정말 진짜 조심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반도체에 너무 편중돼 있다 산업이 그러는데요. 꼭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워낙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수입액이 훨씬 많아질 텐데 반도체 수출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이것은 뭐 제가 이 업계에 들어와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나 내수 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 하는데요. 제일 앞선 선진국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와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뭐 회계제도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선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이제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건 만드는 걸로 승부를 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인구가 되게 고령화되면서 내수가 상당히 붕괴될 수준? 뭐 하여튼 그 정도까지 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K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정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 여러 대책을 세우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아마 5년 정도 지나면은 또다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맹추격해서 따라올 텐데 우리나라 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만한 경쟁력 있는 산업이 그때도 보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5년 정도 후에 1차적으로 이제 산업 경쟁력에서 한번 캐치업을 하면서 충격을 주리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또 5년 정도 지나면 10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 그러니까 네. 인구 구조 문제입니다. 그때 심각하게 인구 구조가 경제를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정부의 재정 적자도 마구마구 증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버텨낼 수 있게 지금 경제 구조를 만들어 놓을 것인가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은 뭐 향후 5년, 10년 후 이거 지금 바라볼 필요는 없고 현재에서 뭐 1, 2년 정도만 보면 되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저는 구조적으로 1, 2년 동안은 뭐 그렇게 큰 어떤 뭐 구조적인 불균형이라든지 그런 게 크지는 않을 것 네. 같은데 5년 그다음 또 5년 지나서 10년 이때 되면은 계속 큼직큼직한 것들이 이제 닥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우려되기도 합니다. 트럼프 관세 2.0 그리고 미중 기술 패권 전쟁 그다음에 공급망 재편 거기다 최근에는 이제 전쟁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플레이어이고 어떤 플레이를 해야 현명하게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금 현재까지 흘러가는 거 보면 한국이 준비가 되게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건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 부흥을 원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마가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 제조업 하고 싶은데 할 역량이 안 되죠. 지금 미국이란 국가 자체가. 네. 근데 이제 모든 제조업 공급망은 중국에 가 있었고 네. 이걸 깨부셔야 되는데 근데 파트너는 또 필요한데 중국과 한국은 또 경쟁 관계고. 예.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런 탈세계가 안 오고 미국이 그냥 중국과 그냥 옛날처럼 옛날에 자유무역하고 그냥 규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한국이 굉장한 피해를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중국은 모든 걸 다 값싸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좀 안타까운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아, LCD죠 옛날에. 지금은 이제 OLED로 많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뭐 TV나 모니터 여전히 LCD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때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고였고 중국의 비오이라는 회사가 뭐 사실 아무 규제도 안 했죠. 거기 뭐 보조금 받고 또 블랙마켓도 되게 많아요. 만들다가 실패한 것들을 블랙마켓 다 사가요 또. 아, 그러니까 정부 또 보조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또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에 몇 년 지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대규모 적자의 늪에 빠지고 BOE는 또 돈 벌고 이러면서 힘들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또 이 디스플레이 일본을 또 이겼었잖아요 한번. 근데 반도체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미국 정부가 반도체를 그냥 가만히 뒀다면 사실 아직도 좀 등골이 서늘해요. 예, 사실 딱 보면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뉴스들 많았잖아요. 임원이 막그 설계도 빼가지고 아 맞아요. 중국에 네. 팔고 연봉 10배 받고 예. 중국으로 가서. 예. 근데 반도체 진짜 어려워요. 사실 그렇게 설계도 넘겨도 공장이나 이런 공급망이 바뀌면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데 근데 중국은 돈과 시간이 있는 국가니까 미국의 반도체 장비랑 네덜란드 ASM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요 두 개를 어떻게든 중국이 계속 썼다면 우리나라보다 뭐 지금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 해도 많이 쫓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독점을 사실은 이제 중국과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눠 갖는 순간 가격은 오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이제 제조업 경쟁력, 뭐 이거 조선도 그렇죠. 조선 옛날에 우리가 잘했지만 지금 중국이 세계 1등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은 중국 배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또 수혜를 받는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 중국 1인데 지난 이제 주말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미국이 그 로봇 안보법을 발의를 했어요. 아. 초당적으로 뭐냐면 그 네 개의 적대국 뭐 북한, 뭐 이란, 네. 중국, 뭐 러시아 여기서 만들어진 로봇 제품 쓰지 말자 핵심입니다. 그러면 누가 수혜 받을까요? 우리가 또 가서 해줄 역할들이 많죠.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을 못 하는데 중국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 거기서 그 적시적소에 좋은 어떤 가성비로 제조업을 공급할 나라는 전 세계 아무리 찾아봐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지만 이렇게 포트폴리오 제조업이 다변화된 국가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최근 흐름도 그렇고 이런 이제 탈세계화가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했거든요. 우리한테 엄청 피해 아닌가? 우리 세계화에서 먹고 살던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몇 년 지났잖아요. 벌써 바이든 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돌이켜 보면 오히려 지금 현재까지는 한국한테는 그게 악재가 아니라 좀 수혜를 저는 좀 오히려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예, 뭐 당연한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산업의 전반적인 것을 나타내니까요. 주가 2,500 하다가 뭐 거의 6,000까지 갔으니까 그 뭐 제일 확연하게 보여주고요. 제가 우리나라가 야 참 이게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2000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오고 그 극복할 때 이제 중국이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 성장에 힘입어서 자본을 축적하고 이제 한국을 캐치업하려고 올 때 이제 미국이 중간에서 블락킹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AI라는 것이 또 뻥 터져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를 하는 AI가 터졌는데 그걸 이제 한국이 독점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운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부분에서도 저는 우리나라가 꼭 산업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중요성에 있어서도 중국이나 미국에서 뭐 속된 말로 하면은 우리가 초단을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과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택 기지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지입니다. 중국의 바로 코앞에 미국의 기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미국이 그 첨단 산업 혹은 지금 중국과 미국의 사실은 패권 전쟁의 제일 핵심은 하이테크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 그 하이테크를 우리가 이제 갖고 있다는 면에서 여러 면에서 이제 전략상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과의 무역 거래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그 하이테크 측면 그리고 전체 구매력 면에서는 일단 미국이 중국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요. 저는 뭐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부분은 그게 이제 쭉 보고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바이든 이전에 오바마 때도 그때 중동에서 군사 배치를 아시아 쪽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저기는 뭐 여야가 바뀌든 대통령이 바뀌든 여전히 그 패권 전쟁은 지속될 것이고 그 핵심 파트너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요. 유리한 부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이 무슨 외교 통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외교 통상 전략을 잘 해서 하면은 우리나라가 되게 저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바꾸는 경제의 판. 전쟁의 경제적 파급은 언제나 두 단계로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포가 만드는 충격이고요. 두 번째는 구조가 바뀌는 충격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도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충격의 크기를 결정한 건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지속됐느냐였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는 동안 우리는 어떤 경제적 지형 위에 서 있는 걸까요? 미 이란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안 받고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안 받고 시작하면 맥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이 6주 데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6주 안에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촬영일 기준으로 한 열흘 뒤쯤이면 2주 좀 안 되는 시간이면 전쟁이 끝날 거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그게 아니고 이제 중장기전으로 간다면 이제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될 텐데 유가도 그렇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나면 좀 그래도 다행이죠. 원래 이 전쟁 전에 원유 공급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공급이 아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휴유증이 그러니까 6주 안에 휴전이 만약에 돼도 유가 폭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배가 이제 오는 데까지 시간도 좀 걸리고 그렇죠. 또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주변에 카타르도 그렇고 주변에 좀 에너지 시설들이 좀 파괴된 게 있거든요. 네. 그거 복구하는 데 또 몇 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가나 에너지 값이 예전보다는 오를 수밖에 없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은 좀 불가피하고 근데 이 상황에서 중장기로 가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원유가 200일 정도 뭐 비축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 네. 이제 최대한 그렇게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고 그거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지금 오부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내수 안 좋은데 그래도 좀 6주 안에 끝난다면 어쨌든 유가는 내려올 거고 또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되니까 충격은 완화될 거고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겠죠. 근데 장기화 된다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아직도 전쟁 중이지만 전쟁이 있는데도 모든 게 지금 정상화 됐잖아요. 뭐 맞습니다. 공급도 다 되고. 네. 근데 여기 이란은 더 지금 힘든 게 공급을 틀어버리니까 아예 그 호르무즈 해협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 지속돼도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면 사실은 별 영향은 없어요. 네. 다 물동량은 다 정상화되는 거니까.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장기간 봉쇄되면 사실 저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란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미국은 저는 왜냐하면 에너지 수출국이라 충격은 덜하겠지만 뭐 물가 오르고 뭐 금리 오르는 건 있겠지만 사실 제일 피해받는 건 중국이죠. 저는 핵심은 중국이라고 보거든요. 중국이 제일 힘들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시아가 엄청난 피해를 볼 텐데 그래서 결국엔 반대로 가는 시나리오는 사실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장기화되는 건 정부는 그런 플랜은 짜놨겠죠. 네. 짜놨겠지만 사실 딱히 대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모든 에너지 다 신재생 에너지로 하자.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걸 다 하는데 구축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원유를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동에서 특히 나프타가 많이 들어오는데 나프타 가지고 에틸렌 만들어서 플라스틱 만들거든요. 네.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모든 게 다 마비되는 거죠, 사실상. 금리 올려서 뭐 물가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경기 안 좋아지니까 또 금리 인하 한다고 뭐 코로나처럼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6주 안에 저는 마무리될 걸로 보고 아무튼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관련해서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중국이 정말 오래 못 갈 것 같이 일단 부동산 쪽에서 완전히 무너졌고 그다음에 뭐 청년 취업률은 발표를 못할 정도로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심각하고 하루에 500만 배럴 이상 이란한테 싼값에 원유를 받아왔는데 그것도 지장이 생겼고 중국이 여러모로 말만 들으면은 정말 이제 완전히 예전에 일본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다가 플라자 합의 이후로 주저앉은 것만큼이나 더 크게 그렇게 될 거다라는 예측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무님? 예. 중국은 우리나라 발전 단계도 이제 보고 많이 참조를 했고요. 일본이 미국에게 그렇게 이제 크게 당하는 것도 다 보고,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도 외환시장도 그렇게 크게 개방하지 않고 이제 저렇게 계속 갑니다. 그 부분에 이제 반면교사는 철저하게 보아왔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하는 전략은 아시다시피 이란하고 부분도 결국 보면은 이제 대중국 패권 전쟁의 일환입니다. 1대1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이란이니까요.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우리가 저 여러 기업 스토리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칠 때 주변 사람을 하나씩 자릅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혼자 힘이 없어져 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주변을 하나씩 치는 격이죠. 이제 그런 쪽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중국의 경제 어려움도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의 저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요. OECD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충격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세계 전체 경제 성장률은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유럽 국가들, 영국 이런 데가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2.1에서 1.7인가 해서 한 0.4% 포인트가 떨어지고요. 미국은 더 올렸어요. 0.3% 포인트를 더 올렸습니다. 그게 AI라든지 이런 쪽 설비 투자가 계속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올렸고요. 중국은 4.4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랬을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원유도 또 제공도 받을 수 있고, 러시아로부터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아직도 석탄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내수의 비중이 아직도 높은 편이고, 또 여차하면은 중국은 인프라라든지 이제 재정 투자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성장률 전망을 저렇게 4.4로 그대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미이란 전쟁으로 가장 충격을 받는 것이 에너지를 수입하고 수출 디펜던트한 나라, 이제 우리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들 이렇고, 일본도 생각보다 적게 받아요. 일본은 왜냐하면은 이제 내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더 타격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중국의 이제 다른 부분보다 일단 OECD는 이번에 이런 충격에 따라서 별로 크게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요. 러시아가 이전에 소련 시절에 경제를 성장시켰는데 우주라든지 하이테크 산업은 더없이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소비재 산업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내수 부족하고. 중국도 마찬가지, 하이테크는 어디보다도 지금 못지않을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매크로가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국 경제를 볼 때 이 불균형적인 매크로가 시정되지 않으면은 중국은 여전히 불안정적인 요소를 품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갭을 정부 부채로 계속 메워왔는데 이것도 나중에 가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외환시장을 통제해놨으니까 이제 저렇게 되는데요. 나중에 가면 스스로 이제 붕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는 안 터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OECD는 이제 경제 성장 전망 수정하면서 우리는 대폭 낮추고 중국은 그대로 놓아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주목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된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7년 동안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다가 매년 1,000만 원씩 까먹었대요. 아무튼 여기저기 정보도 받아보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공부해보자.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 보고 뭐 신문도 보고, 그 당시에 이제 직장인 분이셨는데 그거 한다고 당장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몇 년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런 노력을 남들이, 그러니까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본인은 햄버거 먹고 그거 보고 있고, 그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런 노력을 이제 한 결과가 사실은 이제 몇 년에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공부가 필요하냐면, 주식은 주식 투자 잘하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AI와 반도체, 이 시대의 진짜 기회인가? 1990년대 말 전 세계는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꿨죠. 다만 그 믿음에 올라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었고 소수만이 부를 얻었습니다. 흥부는 맞았지만 타이밍과 종목은 틀렸던 겁니다. 지금 AI를 둘러싼 열기도 비슷한 구도처럼 보입니다.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문제는 지금이 탐욕의 시간인지 아직 두려워해야 할 시간인지를 구별하는 것일 텐데요. 그리고 그 구별이 부를 만드는 사람과 잃는 사람을 갈라놓을 겁니다. AI 시대의 화폐는 토큰이고 전략과 메모리를 기반으로 그 토큰을 싸게 생산하는 나라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40%에 육박하는 이 구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구조를 어떻게 현명하게 잘 활용해야
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토큰은 이제 뭐냐면 이제 AI가 우리의 뭐 대화를 받아들이는 뭐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네. 그러니까 헬로 그러면 하나의 토큰이라고 보시면 헬로가 토큰 하나고 반도체는 토큰이 세 개래요. 반도체 이렇게 끊어가지고 한글이 좀 더 이렇게 토큰 소문이 많다고 합니다. 언어 구조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AI의 단어고 AI는 이 토큰을 만들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 답도 주고 네. 근데 요즘에 AI는 이제 우리랑 질문에 답만 하는 존재가 아니죠. 요새 오픈클로라는 게 나와가지고 네. 이제 얘가 스스로 행동까지 해요. 뭐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맞아요. 뭐 찾고 지우고 예. 뭐 다, 예. 그래서 이제 계획도 세우고 모든 거라고 이제 사실상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토큰 소비가 옛날에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질문에 답할 때는 소비량이 한 5천 개 정도? 5,000 개. 뭐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몇 개가 들어가냐면 기본 50만 개부터 시작을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토큰 소비량이 2배 늘면 메모리 4배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왜 메모리가 강한지는 이제 명확히 이 토큰만 봐도. 근데 이 엔비디아가 저는 대단한 기업인 게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는 빅테크들 뭐 구글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을 텐데 AI 서비스를 하고 싶은 기업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토큰이잖아요. 토큰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최대한 가성비 있게 싸게. 근데 지금 이 구조는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걸 쓰면 세계에서 제일 싸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AI 팩토리라는 용어를 하고 옛날에 그냥 엔비디아는 그걸로 유명했죠. 지포스라 그래서 뭐 그냥 그래픽카드. 그래픽 카드 게임 지금도 그 사업을 해요. 하는데 그 GPU 만들던 회사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AI 시대 열어서 GPU를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학습 도구로 이용을 해서 그때 챗GPT 나오고 주가도 이익도 올랐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게 이제 GPU를 72개를 연결을 해요. 이제 하나의 이제 철제 렉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트레이를 하나씩 이게 연결해 가지고 한 18개 들어갈 거예요. 거기다가 GPU 72개를 하나로 합쳐요. 그래서 그걸 통신선으로 다 연결합니다. 그거를 연결을 해서 한 몸이 되고 그거를 또 한 수백 개 이게 서버를 다 연결시켜 가지고 데이터 센터끼리 또 연결하고 이런 이제 공장을 만든다. 그래서 토큰을 만드는 공장을 AI 팩토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어느 회사보다 가장 싸게 토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를 주겠다. 이게 젠슨항이 GTC 2016에서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 인프라에는 뭐가 들어가죠?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네. 이게 없으면 못해요. 반도체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미국장 안 좋은데도 막 얼마 전까지 신고가 나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엔비디아 주가는 또 안 좋더라고요. 네. 정작 좀 좋진 않아서 엔비디아는 좀 가혹하구나.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다 보니까 또 경쟁자도 있고. 근데 저는 GTC 2016에서 그런 젠슨항의 이제 발언을 보고 빅테크들이 이렇게 CEO들이 하는 얘기 보면 진짜 세상이 AI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주가에 반영해서 오른 적도 있지만 요즘엔 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AI 거품론 얘기 또 나오잖아요. 뭐 인터넷 버블처럼 분명히 결이 다르거든요. 인터넷 시대에는 되게 사기가 많았어요. 닷컴자 붙이면 그냥 사실 새로운 기술도 어떻게 보면 가짜였죠. 그때 이제 새로운 기술이 뭐 이렇게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다이얼 패드로 전화 뭐 무제한 할 수 있다. 근데 네네. 사실은 그것도 다 안 됐던 거고. 근데 지금 AI는 실제 실체가 있고 이걸 주도하는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돈이 많아요. 현금흐름이 빵빵한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과 좀 다르다. 근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주가는 버블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금융시장에 있는 전문가나 투자들은 매일 걱정해요. 저렇게 구글이 투자를 많이 하고 엔비디아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 저렇게 올라가 있고 시총이 막 6천조 가까이 갔었잖아요. 네. 상상을 못할 시총 가니까 저거 자체가 버블 아니야? 근데 빅테크 CEO들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버블이냐. 지금 우리 이거 투자 안 하면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4대 빅테크가 올해 투자하는 금액이 900조가 넘습니다. 900조. 미국 네. GDP의 2.5예요. 와. 이거는 진짜 이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단위인데 그 숫자를 또 내놓으니까 또 걱정해요. 언제까지 투자만 할래? 저도 언제 돌려줄 거야? 돈 벌 수 있니? 근데 빅테크 CEO들은 아까 제가 토큰 얘기했잖아요. 이 토큰 수요 보고 그다음에 지금 저도 그렇거든요. 옛날에 챗GPT랑 지금 제가 쓰는 챗GPT, 저 제미나이 클로드 다 쓰는데 옛날과 비교가 안 되는 지금 서로 이게 주고받는 양이 완전히 달라요. 예, 한 몇백 배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AI 이제 우리 돈 없어서 못 하겠다. 막 빅테크들이 이제 우리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는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요. 저 절대 옛날로 못 돌아가요 지금. 지금은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한번 쓰기 시작하면 우리 스마트폰도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거부감 많았습니까? 애플 아이폰 나왔을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도 막 네. 이거 아이폰 뭐 되겠냐 뭐 어쩌냐 뭐죠. 근데 결국엔 세상 바꾼 거고 인간은 내 시간을 줄여주는 도구를 한번 쓰게 되면 절대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빅테크 CEO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투자들이 버블이다 왜 이렇게 현금으로 갉아먹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못 줄이는 게 줄이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회사가 삼성전자잖아요. 네. 아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한 4, 5년 전에 HBM 먼저 했는데 그때 돈 될 리가 없죠. 그거는 비싸기만 하죠. 개발비 많이 들죠. AI는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뭐 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등한시한 거죠. 근데 SK 최태원 회장님은 10년 전부터 AI를 부르짖던 분이에요. HBM 하려면 AI가 되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돈 안 돼도 무조건 하자. 이 두 회사의 차이점이 결국 SK하이닉스를 작년까지 메모리 1등으로 만든 원동력이 된 거잖아요. 그때 삼성에 있던 개발진들도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하이닉스로 옮겨갔죠. HBM. 여기서는 대접을 못 받으니까. 네. 근데 그때 그냥 돈만 보고 좀 등한시했던 그런 약간 투자가 두 회사의 운명을 몇 년 후에 갈라버렸잖아요. 우린 그걸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다 똑같아요.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멈출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지금은 이거는 여기서 멈추는 순간은 이제 그냥 여기서 이 AI는 끝나는 거고 이 회사는 이제 삭제당하는 거고 남은 또 회사들이 다 차지하겠죠.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젠슨항도 자신 있게 내년 매출 2025, 2026, 2027 합쳐서 누적으로 1조 달러 얘기를 한 거고 1조 달러가 최소예요. 젠슨항은 최소 단위다 이건.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게 이런 데 나오거든요. 근데 금융시장은 계속 걱정합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고모님께서 이제 제 기억으로 2022년 데모테크가 온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기술이 만나는 지점이 다음 메가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AI 시대의 데모테크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한번 그려봐야 될까요? 예. 방금 저희 이현미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조금 연결해 보면요. 버블 부분 이제 19세기에 이제 철도를 한참 넣을 때 이제 설비 투자인 것이죠. 그때 이제 주가가 최고치를 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가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철도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깔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버블을 걱정하는 거이고요. 이제 미리 설비 투자를 해놓은 것 부분이 나중에 이제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미리 주가는 반영하고 한 것이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 안 하면은 여기서 이제 퇴출되니까요. 그런데 이 중에 살아날 기업은 모두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잉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있던 부분이 이제 나중에 버블이 꺼지는 부분이겠죠. 그런 우려가 이제 이전에 계속 반복되어 왔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그때 대공황이 왔을 때는 말 그대로 엄청난 설비 투자를 했다가 수요 부족으로 이제 그렇게 돼 버렸으니까 지금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고용은 안 되고 하면 또 여기 수요는 부족한데 공급은 많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혹시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좀 버블이 꺼지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으로 본다면은 그 우려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영향은 줄 것 같습니다. 이제 버블과 버스트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하는 부분일 따름이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는 겪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투자해야 될지 계획 경제로 확실하다면은 딱 그만큼만 투자하고 끝내면 되는데 그렇죠. 예,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요. 과다하게 투자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 부분이 나중에 약간 버스트가 꺼지더라도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언젠가는 조금 치러야 될 텐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부분 우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인가 그게 이제 제일 포인트입니다. 버블이 꺼지고 이 산업이 여기서 이제 끝나고 다른 것들이 등장한다면 이건 완전히 맛이 가버리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이전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19세기에 들어오고 이제 1920년대부터 막 확산되기 시작하는데요. 거의 AI는 전기에 버금가는 효과가 아닐까.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우리가 주변에 쳐다보는 모든 것들에 AI가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뭐 전기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거의 네. 뭐 대부분이 AI가 장착되고 거기에 이제 메모리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 버블과 버스트가 꺼지더라도 이 산업은
여전히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갈 그런 이제 저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데모테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AI는 좀 사실은 특이하게도 리얼 섹터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네. 반도체, 그 다음에 구리, 뭐 전기에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게 좀 상당히 특이한.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수혜를 입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데모테크의 이제 로봇, 바이오, 뷰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AI는 이것들을 가속화했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라요. 저는 로봇이 이렇게 빨리 뛰어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로봇이 앞으로 좋을 거라고는 보았는데 그 이전까지는 AI가 없을 때 로봇은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형 로봇,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장난감이었는데요. 일본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다 장난감이었어요. 네. 근데 AI가 들어오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비정형 로봇으로 막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훨씬 빨리 점프를 해가지고 이게 가정용으로 적용될 것들이 훨씬 속도가 빨라질 것 같고요. 그다음 바이오 같은 경우도 AI의 간접적인 수혜자이지 않습니까? 제품 개발 비용을 완전히 줄여주니까요. 그래서 바이오 주가도 오르는 부분이고 로봇의 주가도 오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여전히 저는 앞으로 괜찮다고 보고 이 AI 때문에 이게 더 가속화돼서 더 빨리 그냥 점프를 하고 더 빨리 확산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모르는 진짜 이유. 찰리 먼거는 평생 이 질문 하나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디서 죽을지 알면 거기만 가지 않으면 된다.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수천 가지 배우는 것보다 실패하는 방법 몇 가지를 철저히 피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건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투자자 세대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흔들리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니엘 카노먼의 연구는 정보가 많을수록 오히려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같은 시장, 같은 정보, 같은 출발선. 그런데 누구는 자산이 불어나 있고 누구는 제자리입니다. 그 차이는 천재성, 운, 뭐 이런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실력이 아닐까요? 이사님, 20년 넘게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봐오셨습니다. 같은 정보를 듣고 같은 시장에서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슈퍼개미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제자리이거나 혹은 이 시장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셀프 퇴장을 당하게 되고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쭉 20년 넘게 보시면서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결국에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기 주도성이 있느냐 투자할 때. 저도 뭐 방송도 하고 조언도 해드리지만 그건 사실 하나의 참고 자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맹신하는 분들이 있고 다른 유튜버가 또 이런 얘기하면 네. 거기 귀가 얇은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너무.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내용이 또 맞으면 또 운 좋게 수익이 나는데 이 세상에 주식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다 틀리게 돼 있고 그러나 이제 확률적으로 틀린 확률을 좀 줄이면서 하는 분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영원히 맞추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잘 참고해서 자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진짜로 그런 정보에만 의존해서 하느냐 요게 어쨌든 좀 가장 큰 일단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이고 근데 이제 이런 자기 주도성을 만들려면 대부분 제가 이제 주변에도 이렇게 슈퍼개미분들 아는 분도 있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그분들 특징은 처음부터 잘 된 사람은 없어요. 사실 다 똑같아요. 처음에 많이 까먹고 그냥 다 수동적으로 네. 남의 얘기 들어서 뭐 투자도 해보고 하는데 근데 사실 또 남의 얘기 들어서 이게 투자해가지고 수익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사실 자기 수익은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엔 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분들이 했던 거는 한마디로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7년 동안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다가 매년 1,000만 원씩 까먹었대요. 아무튼 여기저기 정보도 받아보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공부해보자.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 보고 뭐 신문도 보고 그 당시에 이제 직장인 분이셨는데 그거 한다고 당장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몇 년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런 노력을 남들이 그러니까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본인은 햄버거 먹고 그거 보고 있고 그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런 노력을 이제 한 결과가 사실은 이제 몇 년에 그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공부가 필요하냐면 주식은 주식 투자 잘하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길목을 되게 잘 지키세요. 어떤 길목이냐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미리 감지를 하세요. 그게 예언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무섭다, 공포스럽다 이런 거에 반응하는 분도 있지만 전쟁은 언젠가 분명히 끝날 텐데 이 전쟁 이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이걸 먼저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AI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증권사 보고서 애널리스트에 써주는 자료도 있고 신문에도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가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서 마지막 결론을 자기가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호르몬 제압이 막혔어요. 전쟁 끝났어요. 정상화돼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중동에 의존할까요? 제가 대통령이어도 바꾸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하든 에너지 수급을 다변화시키겠죠. 거기서 수혜받는 거. 뭐 그런 산업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전쟁 공보 때 다 빠져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미리 읽는 거죠. 언젠간 전쟁 끝나고 그럼 나는 이쪽의 포지션을 남보다 먼저 자리 잡고 가야 되겠다.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수년간 공부를 해봐야 돼요. 세상을 먼저 읽는 ing력. 그거는 별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학습의 양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저도 느껴요. 저도 몇 년간은 이제 진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다음은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럴 것 같은데 다음 세상 이러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제가 작년에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건설주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건설주 얘기하면 다 이상한 얘기를 하죠. 부동산 경기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건설이냐, 미분양 아직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전 지표를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지방도 서울도 아파트 공급은 줄어든다. 그럼 3년째 착공이 줄고 있는 거예요. 4년째인데 그냥 계속 착공이 줄어들게 냅둘까? 아파트는 3년 사이클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착공이 이제 3년 동안 없으면 아파트 공급은 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파트 값이 올라요. 뭐 공급이 줄면 그렇겠죠. 수요는 제가 놀랍게도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더라고요. 결국 공급이에요. 공급이 줄면 아파트 값 오르고. 근데 대구가 특히 그 공급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대구도 실제로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 올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 연말부터 대구도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확신을 했죠. 야, 건설주 되겠다. 근데 건설주 안 갑니다. 그래도 안 가요. 계속 바닥을 박박박 기다가 특별히 원전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아파트 착공은 늘어나는 거는 저는 확신을 하니까 기다리면 되겠지. 제가 투자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죠. 근데 어디서 터졌냐면 이 두 가지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첫 번째가 국민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는 뭐냐면 부동산보다는 기업한테 대출하자. 그 기업들이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이제 고모님이 걱정하시는 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0%대로 갈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국민성장펀드거든요. 그럼 거기에 전국 방방곳곳에 중요한 지역에 공장도 짓고 산업단지 짓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선도 깔고. 근데 그런 걸 해주는 업체는 건설사가 해요. 그래서 제가 국민성장펀드 나오고 나서 이거 되겠다. 또 이번에 전쟁 터지고 나서 중동도 마찬가지지만 복구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체 에너지 산업도 커지겠죠. 그다음에 그 미국은 지금 LNG 수출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중동에서 지금 수출 못하면 대안은 미국이거든요. LNG 터미널 더 많이 지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반 시설을 또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사.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한 거는 여기까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 착공 늘겠지 해서 생각한 건데 점점 이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건 더 좋은데 내 생각보다 그럼 내가 많이 투자한다면 더 싫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주가는 별로 안 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달 동안 건설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어떤 업종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미리 예측을 하고 공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가라는 건 내가 예측하고 바로 갈 수도 있지만 6개월 후에 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이 다 공통된 얘기는 인내력이에요. 마지막에 인내심이 없는 분들은 뭐 결국엔 계속해서 내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제가 좀 20년 넘게 저는 좀 봐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금만 갖고 있는 건 안전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악은 그거죠. 잘못된 자산을 투자하는 거죠.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 그게 최악이고 두 번째 현금이 최악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금이 됐건 앞으로도 가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그런 자산들은 저는 어쨌든 계속 모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뭐 아파트면 참 좋지만 아파트 사기 좀 어려운 시대니까 주식도 있고 뭐 그게 S&P 500이든 코스피 200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기업 이런 걸 제외한다면 전 여전히 현금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모님께서도 자산운용사의 대표로 계시면서 서브프라임
위기에 뭐 카드채 사태, 코로나 팬데믹, 뭐 각종 뭐 30년 가까이 굵직한 위기를 현장에서 지켜보셨잖아요. 이른바 패닉이 딱 왔을 때 대중들과 자산을 정말 지키고 불릴 줄 아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액션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전 외환위기하고 대우 사태도 여기 다 포함되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요. 투자를 하려면 하나에서 끝나지 말고 그 고리를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 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과 1차에서 끝나버리는 사람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고를 하면서 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걸 계속 이어가는 그 이제 사고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걸 자꾸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이런 쇼크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좀 더 싸지면 사지.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한 대도 안 두드려 맞겠다는 겁니다. 투자 시장은 철저하게 노리스크 노리턴입니다. 리턴을 얻으려면은 리스크를 취해야 돼요. 그거 없이 내가 리턴만 얻겠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투기라든지 안 그러면 권투를 본다면은 아무리 마이크 타이슨이라도요 두들겨 맞습니다. 네. 안 그러면 상대방을 KO 못 시켜요. 자기는 한 대도 안 두들겨 맞는다면은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 내가 가다가 또 몇 대 두드려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로 뭐 샀는데 금리가 더 올라 버렸다. 견뎌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뚝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또 완전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시장이니까요. 그게 이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닉일 때 제일 겁난 게 이제 리스크에 대한 애티튜드입니다. 극도로 리스크를 이제 싫어하면서 그런 상황에 이제 돼버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쪽에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가 아무도 모른다. 전문가도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주가 여기서 더 떨어질지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 AI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가격 같으면은 향후의 가격 미래를 보았을 때 하면은 이제 리스크를 약간 떠안고 어느 정도 자기도 두들겨 만든다는 각오로 투자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주식에 있어서는. 경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 일단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착각이다라고 좀 한번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또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요. 유튜브는 골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 편향을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주가가 한참 오르고 할 때 주식을 안 가진 분들은 어떤 뉴스만 보느냐. 앞으로 주가 급나간다. 이 뉴스만 계속 골라서 보세요. 네.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확정 편향을 철저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좀 듣고 포지션이 없으면은 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전에 주는 뉴스를 볼 때하고 달리 요즘은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확정 편향 듣고 기분 좋을 뉴스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투자를 하는 사람은 꼭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기분 좋으라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확정 편향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편적 뉴스를 끝내시지 말고 항상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스토리라인을 가지면서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스토리라인에서 빠진 것에 이 뉴스를 하나씩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것 같으면 교체를 해요. 이게 스토리라인이 없으면 그거 하나 보고 끝나요. 근데 일찍부터 스토리라인을 쫙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뉴스가 나오자 이걸 교체하기도 하고 새로 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나 보고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틀릴지라도 자기의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뉴스들의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걸 이제 계속 리바이즈하는 것 그렇게 뉴스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가장 안전하다.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근데 현금이 가장 오늘은 안전할 수 있죠. 내일도 안전할 수 있어요. 당장 안 변하는 것 같거든요. 당장 내일 짜장면 값이 뭐 지금 7,000원인데 7,100원 될 건 아니잖아요. 근데 5년, 10년은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짜장면 값이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7,000원? 7,000원도 싼 거죠, 사실은. 5년 후에 10,000원 갈 것 같고요. 내가 1만 원 가지고 지금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먹을 수 있는 여유는 있는데 이제 5년 후에는 뭐 애누리 없어요. 이제 그냥 무조건 짜장면 하나 먹으면 끝. 지금 당장 우리가 보는 액면 화폐는 내 통장에 있는 거는 뭐 이자도 없고 만약에 그냥 그대로 액면이라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당연히 나는 까먹었다는 느낌이 당연히 안 닿게 됩니다. 진짜 80년대에 아파트 값이 1억이 안 될 때니까 그때 만약에 아파트를 안 사고 내가 1,000만 원 그냥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그때 1,000만 원 큰 거잖아요. 지금도 1,000만 원이에요. 이자부터도 물가 상승 생각하면 마이너스죠, 사실.
그때 1,000만 원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손해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느끼질 못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지금 당장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이 또 이런 리스크 때문에 주가 지수가 막 6천 넘어서 사신 분도 계세요. 근데 옆에 친구는 6천 넘어서 야, 난 지금이라도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5,200 왔잖아요. 거봐라, 내가 사지 말라 그랬잖아. 안 사길 잘했지. 그럼 이제 본인은 이제 안도를 하는 거죠. 근데 10년 후엔요. 저는 오히려 6천에 산 그 친구가 나중에 10년 후에 훨씬 더 웃고 있지 않을까. 10년 후에 코스피가 6천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계속 실물 자산 올리게 되거든요. 자산 가치를. 기업의 실적도 올려줘요. 너무 인플레가 높으면 안 되겠지만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경제 환경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현금만 갖고 있는 건 안전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악은 그거죠. 잘못된 자산을 투자하는 거죠.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 그게 최악이고 두 번째 현금이 최악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금이 됐건 앞으로도 가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그런 자산들은 저는 어쨌든 계속 모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뭐 아파트면 참 좋지만 아파트 사기 좀 어려운 시대니까 주식도 있고 뭐 그게 S&P 500이든 코스피 200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기업 이런 걸 제외한다면 전 여전히 현금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려면 제대로 공부하고 하려면 그 정보를 공부하는 게 접근성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쉬워졌잖아요. 오히려 이런 굉장한 정보에 대한 쉬운 접근성,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SNS가 아주 활성화되기 전에도 이제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면요, 한 30% 정도가 이제 S&P 500을 아웃퍼폼하는 정도입니다. 이제 70% 이상은 이제 언더퍼폼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장이 막 좋을 때는 페북에 좋다는 뉴스들 막 계속 뜨고 안 좋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어디다 나타났지 하면서 그런 것만 뜹니다. 그럼 단기 매매가 이제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다 보니까 다 불안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단기 매매가 일어나는데요. 주식의 수익률 분포를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철저하게 랜덤입니다. 랜덤이라는 것은 무작위라는 거예요. 이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요. 무작위라는 것은 자기가 매매를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0%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고 그냥 갖다 때려도 0%인데 여기서 두려움과 탐욕이 개인들이 들어가면은 백발백중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 단기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에게 항상 밀린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SNS가 이제 이런 부분의 알고리즘 때문에 단기 매매를 부추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뉴스를 가지고 내가 액션을 하지 말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보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기가 몇 군데 평소에 이렇게 믿을만하다고 생각되는 곳들, 그런 곳들을 자기가 들어가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AI도 자기가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보를 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인내심을 이제 가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인내심 못 가지고 여기 움직이면은 단기 매매는 개인들은 기대 수익률은 이론적으로 0%. 거기에다가 자기의 탐욕과 두려움이 더해지게 되면은 매매 거꾸로 하면서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건 정해진 길입니다. 60년대생이 온다에서 그 베이비 부머의 대규모 은퇴가 이제 경제 지형을 바꿀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나이대를 경제적으로 지탱해주는 도구가 아무래도 연금일 텐데요. 연금 투자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자산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 가치를 지키려면은 물가 이상 오르는 자산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자본 자산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게 코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같으면 그냥 다 주식하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금이라든지 채권에서 자본자산, 투자자산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리스크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리스크 통제를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투자자산으로 옮겨가되 제일 중요한 것은 퀄리티 좋은 자산을 가져라. 투자는 무조건 퀄리티다. 제일 퀄리티가 좋은 자산이 사전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왜냐하면은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데요. 안 좋은 자산은 떨어지고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게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려면 퀄리티가 가장 좋은 걸 가져라. 아마 세계에서 제일 퀄리티 좋은 자산은 저는 S&P 500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다음 가장 퀄리티 좋은 통화도 달러이겠죠.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자산을 조금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운 게 이제 얕은 분산을 하라는 것인데 S&P 500 자체에 분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나스닥도 물어보고 하는데 나스닥은 기술주에 주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분산이 아니거든요. 주식의 종목 수는 많지만은 분산은 아닌데 S&P 500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인 것이죠. 그래서 투자로 옮겨가더라도 자기가 사전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 자산을 갖는 것. 부동산도 있기는 한데요. 오렌 버핏도 왜 부동산을 안 하느냐에 대해서 나름 이제 답을 했는데 글로벌한 주식을 보면은 기회나 다양성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게 훨씬 투자 기회라 그러죠. 그 기회가 많기 때문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이 자산을 갖고 아까처럼 그런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런 자산을 갖는 것 저는 그게 연금 운용하는데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모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제가 처음에 인덱스 펀드를 했습니다. S&P 500 ETF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나스닥 100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종목을 하다가 종목이 수익률이 한번 가면 더 이렇게 좋으니까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미국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만 샀거든요. 그렇게 사고 얘가 10위 밖으로 밀려나고 누가 들어오면 리밸런싱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순간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근데 이거를 S&P 500이 알아서 해주고 있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수수료를 계속 내고 이러고 있을까 고모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주식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직하고 나서 한 4년 전부터 이제 주식 종목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요. 주식 매니저한테도 이야기 듣고 해서 이제 종목들을 사놓고 저는 레이싱을 주로 하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이전에 같은 동료분이 주식 펀드 매니저들이 제가 종목 수를 이야기했더니 그거 펀드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쇼킹을 받아요. 그거 맞아 이거 펀드네 내가 이거 할 것 같으면 펀드를 들고 종목을 할 것 같으면은 한 10가지 종목이라든지 5개 종목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종목이지 쭉 늘어놔두면 그거 펀드잖아요. 그래서 아 맞아 아까 그거 똑같아요. 100개 종목이면 나스닥 100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펀드로 맡겨놓고 나머지 종목이 할 거는 이제 자기가 몇 가지 부분에 한번 베팅을 해보는 것. 예. 20대에서 50대까지가 사실상 이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나이대라고 봤을 때 각각 나이대에서 이걸 하면 제일 그래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지금은 늦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어떤 투자를 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개인 차원에서 자산을 지키고 그다음에 현명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길일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가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일찍 시작하면 당연히 좋죠. 기회가 많으니까. 실패해도 그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좀 있는데 늦게 시작하면 그 기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먹어야 돼요. 그 자체부터 시작을 안 하면 사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까도 뭐 현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뭐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많아요. 그 틀을 본인이 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뭐 나이랑 일단 상관없이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마인드를 갖고 그리고 삼성전자 한 주가 됐건 S&P 500 ETF 한 주 그것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기를 낼 수 있겠느냐. 그게 일단은 가장 우선순위고 나이대별로 좀 약간 투자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뭐 꽤 차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100세 시대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럼 50대, 60대가 나이가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주식 투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냥 내가 정신만 있으면 100세도 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없잖아요. 아니,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60세에도 만약에 한다면 40년 할 수도 있어요. 건강만 하나면. 40년이면 복리가 작용하기 엄청나거든요. 충분하네요. 예. 저도 계산해 보니까 1억 가지고 연 20%씩 40년 복리면 500억 이상 나올 거예요. 복리가 장난이 아니죠. 저도 믿기진 않은데 실제 계산 결과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돈을 벌겠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일단 우선은 그거죠. 나이랑 상관없이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마음 먹었으면 해야 될 게 또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 세계라는 게 그냥 뛰어든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상을 읽는
그 훈련을 계속해라. 투자를 하기 전에 뭐 이렇게 나는 다 읽고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면서 계속 읽는 거죠. 경험을 쌓아가면서 깨져도 보고 아까 이제 고모님 말씀대로 맞아봐야 돼요. 사실 투자라는 건 100% 없어요. 내가 이런 폭락장도 맞아보고 급등장도 맞아보고 아 이런 거구나 투자가 이런 경험을 계속 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저도 격하게 공감하는 게 20대는 주식에 다 올인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모든 자산을 다 넣으라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특정 자산을 내가 선택했으면 사실은 돈이 적잖아요. 부동산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접근성 떨어지고. 예를 들면 연금으로 따지면 저는 20대 또 30대 사실 40대까지는 저는 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7대 3이죠. 30은 안전자산, 위험자산 7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30은 넣어야 되지만 70은 저는 S&P 500이든 코스피 200이든 이런 지수형 ETF에 그냥 일단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지수형이냐면 산업은 내가 잘못 선택하면 시총이 엄청 쪼그라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수는 안 그래요. 지수는 몇몇 산업이 망해도 새로운 산업이 태동을 하잖아요. 그럼 계속 그걸 바톤 터치해가지고 이 지수 자체는 시총이 계속 늘어나요. 사실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 그래서 퇴직연금에는 20, 40대까지는 저는 웬만한 코어 자산으로 무조건 지수형 ETF를 그냥 매월 모으는 거죠. 그냥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거 하면서 내가 여유 자금 좀 있으면 뭐 공부하셔가지고 개별 주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퇴직연금이 난 손해 보면 안 된다. 난 손해 보면 안 돼. 무조건 여기도 예금. 근데 대부분 예금이에요 또. 근데 그러지 마시고 20대, 30대, 40대는 내가 버는 소득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내 편이고 그 S&P 500이 반토막 나면 어떻습니까? 55세까지 못 찾아요. 어차피 못 찾아요. 그러면은 퇴직연금이 내가 매월 적립식으로 분할 들어가면 결국에 훨씬 싸게 사거든요.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반토막이 무섭긴 하지만 55세까지 본다면 지금 30대, 40대 분들이 그걸 두려워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으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50대 은퇴를 앞둔 분은 커버드 콜이 됐건 월배당 상품이든 현금으로 이제 안 나오잖아요. 내 소득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럴 때는 리밸런싱을 좀 하는 거죠. 현금이 나올 수 있는 상품으로.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나이랑 일단 상관없이 무조건 좀 일단 해보지도 않고 고민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카피를 배웠습니다. 주식에는 정년이 없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투자에는 정년이 없다인데요. 정말 좋은 카피를 배웠습니다. 앞으로 써먹겠습니다. 네, 두 분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단으로서의 돈을 무시하면 우리는 원하는 삶을 선택할 자유를 잃게 되겠죠. 오늘 두 전문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단순한 투자의 팁이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은 항상 요동치고요. 정보는 언제나 넘쳐날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을 갖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오래가는 투자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디 아카이브, 저는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